손자 돌봐주지 마세요. 나중에 원망받습니다.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죠. 젊은 시절엔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은 접어둔 채 살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자를 봐주지 마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함부로 손자를 봐주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압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3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되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니 이 말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손주를 돌봐준다는 게 어떻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친구 정순이는 딸의 둘째 아이를 3년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을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픈 날엔 병원까지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이제 말도 안 듣고 때만 써요. 또 다른 친구 경자는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손자를 맡아 키웠습니다. 1년 넘게 키웠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조부모들은 감사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손자 민준이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 탓이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제 탓이고 아이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해도 제 탓이었어요. 심지어 아이가 부모보다 저를 더 따른다고 해서 아이와 부모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선의로 한 일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걸까? 분명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원망을 받게 된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주변을 살펴보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가족 간의 갈등만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다가 원망을 받게 되는 5가지 상황들을 말이죠.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닙니다. 조화롭게 손주를 함께 키우는 가정들도 많죠. 하지만 그런 가정들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고 감정보다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선의가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만 상처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이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손주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족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도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현실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도와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니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겪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씩 손주 문제로 고민하고 가족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는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웃집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인데 딸 부부의 쌍둥이를 3년간 키우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시더니 결국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머니께 그럼 애들을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족 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서 손자를 맡아 키우셨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고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래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잘못 키웠다는 한마디로 평가절 하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날 날씨가 쌀쌀했는데 제가 옷을 얇게 입혔나 봅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돌아오더니 어머니가 애 옷을 제대로 안 입혀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이가 아파서 예민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잘못 먹인 거고 아이가 떼를 쓰면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였습니다. 반면에 아이가 웃고 잘 놀면 부모가 잘 키워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준다는 것이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요. 여기에는 세대 간의 차이, 육아 방식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했죠.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정도였지 아예 주양육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매년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부모들이 손주 양육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하루 종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어린이집 휴원이라도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합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래요. 오후 3시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데리러 어린이집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공원에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건 대부분 조부모들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바쁜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산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조부모들이 예전처럼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주양육자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에요.
제 친구 영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맡아서 저녁까지 키우는데 이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내가 키우는 건가 모르겠다고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민준이를 돌볼 때도 그랬어요. 아침 7시에 아이를 맡아서 저녁 8시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봤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이요. 일주일에 5일, 때로는 토요일까지 맡았으니까 거의 엄마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모든 걸 정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봤다.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면 할머니가 잘못 키웠다는 식으로 말해요.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최할머니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손자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며느리가 왜 조심히 안 받느냐고 화를 내더래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 조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안 봐주는 게 낫겠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손주를 안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이 일해야 살 수 있고 손주는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만 맡기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부모 중에서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거의 매일 돌보는 경우가 30%가 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10명 중 7명이 손주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거의 주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조부모들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기뻤어요.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생각부터 해야 했어요. 오늘 뭘 해줄까? 뭘 먹일까? 어디 데리고 갈까? 완전히 아이 중심의 생활이 되어버렸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어려워졌고 갑자기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이런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봐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주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식의 차이가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육아 방식을 추구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육아 정보나 육아서에서 나온 방법들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울면 바로 달래주지 말고 조금 놔두라고 하거나 아이가 밥을 안 먹어도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하거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아이를 돌보면 구식 육아법이라고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자니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 조부모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런 갈등들이 왜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서로의 기대가 달라서였어요.
우리 조부모와 젊은 부모들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손자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부부를 도와주면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민준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감사의 말이나 인정받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요구와 지적들이 쏟아졌거든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보채고 울었는데 저는 아이가 불편할까봐 계속 안아주고 달래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보더니 어머니, 아이가 아플 때는 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해요. 너무 안아주시면 버릇이 나빠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픈 아이를 달래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인터넷에서 본 육아 정보를 근거로 제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과 그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다르다는 것을요. 우리 조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도와주는데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고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내 경험과 지혜도 존중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젊은 부모들의 생각은 달라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이는 결국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요. 어머니는 우리가 정한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한 게 제 친구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순자는 딸의 첫째를 3년간 키웠는데 아이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게 자랐어요. 순자도 정말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찾는 거예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할머니가 없으면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딸이 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웠어요. 이제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졌어요. 3년간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잘못 키웠다는 평가로 바뀌어버린 거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를 사랑해주는 게 죄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우리 조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뭐든지 잘못됐다고 한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따지기만 한다.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속 편하겠다. 하지만 젊은 부모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와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며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정말 많이 도와주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의 계획과 방식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최신 육아법들을 적용하고 싶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자신만의 육아 철학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죠. 더 깊이 대화해 보니 또 다른 차이점이 보였어요. 우리 세대는 아이를 키울 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과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고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아이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부모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어야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떼를 쓰면 우리는 아이가 힘드니까 달래줘야지라고 하지만 젊은 부모들은 아이가 떼 쓰는 걸 받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거더라고요. 서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속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젊은 부모들도 어른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속으로만 답답해하죠. 그러다 보니 작은 오해들이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민준이 문제로 아들 부부와 갈등을 빚었을 때 정작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평행선을 그었죠. 아들은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불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도와주는 만큼 인정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준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도와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젊은 부모들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십 년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희생한 만큼 인정받길 기대했고 젊은 부모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따를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이런 기대치의 차이를 미리 알고 조율했다면 많은 갈등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만나서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5가지 원망받는 상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육 방식의 충돌 때문에 원망받는 경우예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녁을 먹다가 반찬을 흘렸어요. 5살짜리 아이가 흘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치워줄게 라고 하면서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흘렸으면 본인이 치우게 해야 해요. 그래야 책임감을 기르죠. 저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가 흘린 걸 치워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육아서에 보니까 아이가 실수한 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자립심이 생긴대요. 너무 다 해주면 의존적인 아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는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5살짜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너무 이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랬어요.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면 괜찮다. 엄마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르쳤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아주 어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게 하고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민준이가 신발을 못 신어서 끙끙거리면 저는 신겨주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스스로 하게 놔두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우유를 따르다가 흘릴까봐 제가 따라주려고 하면 본인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며느리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하려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와주면 어머니가 자꾸 개입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긴 갈등이었어요. 민준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고 떼를 부리면 저는 당연히 달래주려고 했어요. 우리 민준이 왜 울어?
할머니가 달래줄게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곤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뗐을 때 달래주시면 안 돼요. 뗐으면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학습하게 돼요. 그냥 무시하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게 할머니의 본능인데 그걸 무시하라니요? 하지만 며느리는 육아서를 들고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아이의 감정을 무작정 달래주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 잘못된 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다른 상황에서였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는데 저는 죽을 끓여서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려고 했어요. 우리 세대에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는 어머니 요즘에는 감기 걸렸다고 무작정 따뜻하게 하면 안 된대요. 적당히 시원하게 해줘야 열이 내려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열제를 주면서 이거 먹이세요 라고 하고 출근해 버렸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픈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잘못된 건가? 약부터 먹이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방식을 고집할 수도 없고 결국 며느리가 시킨 대로 했는데 마음은 정말 불편했어요.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도 그게 아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민준이가 뭔가를 요청해도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가 뭐라고 했지라는 말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인데도 아이 앞에서 주눅든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더 심각했던 건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민준이도 혼란스러워 했다는 점이에요. 할머니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할머니랑 다르게 말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까지 우리 어른들의 갈등을 느끼고 있구나 싶어서요. 제 친구 경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손녀를 3년간 키웠는데 딸이 귀국하면서 아이를 데려갔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딸이 전화를 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다고 하더랍니다. 경희가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물어보니 아이가 혼자서 뭘 못하고 자꾸 할머니는 해줬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할머니가 너무 다 해줘서 아이가 의존적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경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3년간 아이를 정성껏 키웠는데 결국 잘못 키웠다는 평가만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친딸한테서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 영자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적응을 못하니까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과보호해서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영자 부부는 정말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힘들어하면 대신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아이에게 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의 양육 방식이 이렇게까지 다르구나. 그리고 이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문제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키운 아이들도 잘 자랐고 요즘 방식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 다른 방식을 무작정 적용하면 아이도 혼란스럽고 어른들도 갈등을 빚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책임은 우리 조부모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며느리와 더 솔직하게 대화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원망받는 경우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조부모에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민준이를 돌본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와 싸우고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말로는 민준이가 친구 장난감을 빼앗아서 친구가 울었다는 거였죠. 집에 온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왜 친구 것을 빼앗았어? 라고 물었는데 민준이가 할머니는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도 된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말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거였어요. 며칠 전에 민준이가 제가 먹던 과자를 갖고 싶어 해서 할머니 거니까 마음껏 가져가라고 했던 건데 아이가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남의 것을 가져가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건 다른 사람 거니까 허락받고 써야 해 라고 늘 말했는데 하나의 오해 때문에 모든 게 제 잘못이 되어버렸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머니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민준이한테 뭔가 가르쳐 주실 때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아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1년 동안 민준이를 정성껏 돌보면서 좋은 것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제 탓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제 친아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첫 번째 의심 대상이 되었어요. 민준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보챈다고 하면 할머니가 낮잠을 너무 재웠나? 민준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할머니가 간식을 너무 많이 줬나? 민준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할머니가 너무 허용적으로 키웠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민준이의 좋은 면은 부모 덕분이고 나쁜 면은 모두 할머니 탓이라는 식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준이가 열이 났을 때 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민준이가 조금 늘어지길래 이마를 만져봤는데 미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줬는데 저녁에 며느리가 와보니 열이 더 올라 있었어요. 며느리가 체온계로 재어보니 38.5도였는데 그러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열난다고 연락을 왜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왜 옷을 벗겨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열이 날 때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했다고 화를 내는데 사실 저는 큰 열이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감기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며느리는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감기가 심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감기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까지 제 잘못으로 돌리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민준이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문제가 되고 조심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제 친구 정혜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손자를 2년간 키웠는데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는다고 며느리가 할머니가 아이랑 대화를 충분히 안 해줘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래요. 정혜는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손자랑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 발달이 조금 늦는다고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니까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그 며느리가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손자를 제대로 안 봐서 말이 늦어진다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정혜가 우연히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영순이는 더 심한 일을 당했어요.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물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딸이 와서 엄마가 아이를 방임해서 그런 거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더래요. 영순이는 손녀를 정말 잘 돌봤거든요. 매일 공원에 데리고 가고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그런데 아이가 또래와의 갈등 과정에서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다라고 몰아세우니까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가 잘 키워서 나쁜 일이 생기면 조부모가 제대로 안 봐서라는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이가 똑똑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잘 교육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할머니가 버릇 잘못 들여서 이게 어떻게 공평한 평가인가요? 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조부모 탓부터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변명하지 마세요라고 차단해버려요. 저도 민준이 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항상 변명만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 변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정말 위축되었어요. 민준이와 뭘 하든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랑 자연스럽게 놀아줄 수도 없고 늘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저는 아이가 다쳤다고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또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결국 소독해주고 반창고 붙여준 다음에야 연락했는데 며느리는 왜 다친 걸 늦게 연락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뭘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비난할 때 아들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엄마가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말 안 했으면서 왜 지금은 나를 못 믿는 거지? 내 아들도 제가 키운 건데 왜 제 양육 능력을 의심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민준이를 돌보는 걸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상황들이 더 명확해져요. 젊은 부모들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조부모가 되기 쉬운 거죠. 하지만 그런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선의로 도와준 일이 이런 결과로 돌아온다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로 원망받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자랑 시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노인 일자리 치고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그런데 민준이를 돌보게 되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봐야 하는데 언제 일을 하겠어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 달에 8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엔 아이 키우는 재미가 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는 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이 간식비, 장난감비, 외출할 때 교통비와 식비. 하루에 1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도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쓰는 돈도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민준이랑 공원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하고 놀이터 근처 카페에서 음료도 사줘야 하고 혼자 다닐 때는 안 쓰던 돈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산해 보니 제가 일을 그만둔 손해 80만 원에 민준이 돌보는 데 드는 비용 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월 130만 원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참았어요. 우리 손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제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영어 학습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낮에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옆에서 봐주시면 되죠? 그 학습지가 월 1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저보고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부담까지 지우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옷도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너무 빨리 커서 옷이 작아졌거든요. 아이 옷까지 사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일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아이에게 드는 모든 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손자인데라는 마음도 있었고 며느리가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어린이집 보내야 해요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압박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민준이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학습지도 시키게 되었어요. 한 달 지출이 20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제 연금이 월 80만 원인데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손자를 안 돌볼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아들 부부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민준이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예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투자라는 게 뭔가요? 제가 손자한테서 뭘 받으려고 하는 줄 아나요? 그냥 사랑으로 하는 일인데 그걸 투자라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제 친구 금자는 더 심한 경우를 겪었어요.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쌍둥이를 맡겼는데 아이들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모두 금자가 부담하게 되었대요. 금자가 아이들 용품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딸이 엄마가 애들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엄마가 해주셔야죠 라고 하더래요.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거였어요. 금자는 결국 자기 적금을 깨서 아이들 용품을 샀다고 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손자들 키우는데 다 써버린 거죠. 그런데도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계속 요구하더래요. 또 다른 친구 순이는 아예 자기 집을 팔아서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손자를 3년 돌보고 나서 며느리가 이제 아이가 커서 할머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더래요. 순이는 자기 집도 팔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그것도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고마움 표현도 없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손자를 돌보면서 지는 경제적 부담을
젊은 부모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 일도 없고 손자 보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모든 걸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희생과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우리 노후 생활이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저희 같은 세대는 연금도 많지 않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데 그 적은 돈마저 손자들 키우는데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게 된 적이 있어요. 민준이 용품 사느라 생활비를 다 써버려서요.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게 맞나 싶어서요. 며느리한테 요즘 민준이 용품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넌지시 얘기해봤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가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하면 할머니 마음에 안 사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주면 너무 많이 산다고 하고 안 사주면 아이가 실망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더욱이 아들 부부는 계속 자기들 생활은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새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손자 관련 비용은 할머니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보다는 이런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더 속상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우리 노후는 언제 챙기지?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손자 사랑에 빠져서 남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민준이는 계속 돌봐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은 너희들이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럼 어린이집 보내야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3년간 일을 그만두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민준이를 키웠는데 이제 비용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바로 어린이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경제적 희생도 결국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희생이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요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손자는 돌봐줄 수 있지만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사랑으로 하는 일이니까 돈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로 원망받는 경우는 조부모의 개입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민준이를 돌보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민준이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밥이랑 계란 후라이 정도면 돼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할머니, 나 치킨 먹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걸 못 해줄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민준이한테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민준이가 할머니랑 치킨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라고 신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민준이 음식은 와이프랑 상의해서 정해주세요. 어제 와이프가 간단한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치킨을 시키셨다고 화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준 건데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작은 일로 부부가 다투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민준이 체중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화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치킨을 사줘서 계획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들한테만 불만을 털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곤란해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었어요. 제가 뭔가를 해주면 며느리가 불만을 갖고 그 불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아들이 저한테 와서 조심해달라고 하는 패턴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준이 옷 입히는 문제였어요. 어느 날 날씨가 쌀쌀해서 민준이한테 긴팔 티셔츠를 입혔는데 며느리가 와서 보니 너무 두껍게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너무 따뜻하게 입히면 안 된대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옷을 벗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옷을 너무 얇게 입혀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낮에는 너무 두껍게 입혔다고 했으면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니까 이번에는 너무 얇게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뭘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일로 아들 부부가 또 다툰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아들한테 시어머니가 아이 옷을 제대로 안 입혀서 감기 걸렸다고 하고 아들은 그런 일로 왜 싸우나라고 하면서 결국 큰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이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 영숙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손자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다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딸 부부가 그 문제로 크게 다퉜대요. 딸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사위는 그런 건 아이 성격 문제지 할머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대요. 결국 두 사람이 며칠간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속상했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딸 부부가 사이가 나빠졌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대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 이웃 박할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아들이 중간에서 양쪽 다 못 견뎌 하더래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까칠하다고 하고 결국 아들이 엄마 미안하지만 당분간 민수는 어린이집에 보낼게요 라고 하더래요. 박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해요. 손자도 못 보게 되고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저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어요. 민준이 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들이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와이프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민준이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엄마도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양보를 안 한 것처럼 말하니까요. 저는 이미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눈에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구나.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는 억울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더 속상한 건 이런 갈등이 민준이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아이가 어른들이 자기 때문에 다투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가끔 할머니랑 엄마가 왜 싸워? 라고 물어볼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 수자는 더 심한 경우를 겪었어요. 손자 돌봄 문제로 아들 부부가 계속 다투더니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수자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한 일이 아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생각에 며칠을 못 먹고 지냈대요. 물론 그 이혼이 전적으로 수자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문제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부모 개입이 부부 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내가 선의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구나.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가족을 해체시킬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민준이를 돌볼 때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조심조심 하다 보니 민준이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놀아주지 못하고 뭘 하든 눈치를 보게 되니까 아이도 느끼더라고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 왜 자꾸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이런 벽이 생겨야 하나 싶어서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단순히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가족 전체의 조화가 모두 얽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손자 사랑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모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아들 부부와 충분히 대화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기대와 우려사항을 솔직하게 나누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도 미리 정해둔다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가족인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나,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했는데 현실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로 원망받는 경우는 손주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사랑으로 돌봤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아이에게 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민준이와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2년 넘게 거의 매일 함께 지내다 보니 민준이도 저를 엄마만큼이나 따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민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힘들어할 때 저를 찾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준이가 부모보다 저를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아프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찾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가 아니라 저한테 먼저 말하고 심지어 밤에 잠들 때도 할머니 어디 있어? 라고 찾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민준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민준이가 요즘 엄마가 데리러 오면 울면서 할머니를 찾는다는 연락을 했대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오면 좋아하는데 민준이만 할머니를 찾으면서 운다는 거였죠.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나 봐요. 집에 와서 민준이한테 엄마랑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민준이가 할머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리고 저는 정말 미안하고 당황스러웠어요. 민준이를 사랑해 준 게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와이프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민준이가 자기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상처받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자가 저를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인가? 그렇다고 민준이를 차갑게 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한테 와서 어머니, 앞으로는 민준이가 할머니만 찾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엄마인데 아이가 저를 안 따르면 너무 서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이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나요? 민준이가 저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억지로 바꾸라니.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요구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만 찾으면 엄마한테도 가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지 말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졌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뭔가를 요청하면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해야 하고, 민준이가 저만 찾으면 엄마도 있잖아라고 말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완전히 어색해진 거예요. 민준이도 그런 변화를 느꼈나 봐요. 할머니, 왜 자꾸 엄마한테 가라고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한테 이런 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도 없고, 제 친구 명자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소녀가 할머니만 따르니까 딸이 질투를 하더래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해서 저는 친어머니인데도 낯선 사람 취급받아요 라고 하면서요. 명자는 정말 억울했다고 해요. 손녀를 사랑해준 게 죄가 되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대요. 그리고 딸의 요구대로 손녀를 좀 더 차갑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리더래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 이웃 강할머니는 손자가 엄마는 싫어, 할머니랑만 살 거야 라고 말해서 며느리와 큰 갈등을 빚었대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건 단순히 할머니를 좋아해서였는데 며느리는 할머니가 아이를 엄마와 이간질 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이 마음을 돌려놨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강할머니는 정말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대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할머니가 손자를 못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조부모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부모보다 조부모를 더 따르게 되면 그게 가족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민준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저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문제가 된다니 정말 억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더욱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 조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할머니가 아이 마음을 빼앗았다. 할머니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안 따른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아이가 조부모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젊은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경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이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가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할머니를 더 따르면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조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서로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적인 부분도 솔직하게 대화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야 이런 예상치 못한 갈등들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5가지 원망받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손자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바쁜 아들 부부를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 이런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2년 넘게 경험해 보니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손주 돌봄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선 제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이 생각부터 해야 했고 밤에 잠들 때까지 아이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뒤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었는데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포기해야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하던 문화센터 서예 수업도 그만둬야 했고요. 처음에는 손자를 위한 거니까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도 소중한데 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하루만 쉬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제 피로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응이었어요.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내가 로봇인가? 아무 감정도 없는 돌봄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 옥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손자를 3년간 키우면서 자기 취미 생활을 모두 포기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도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딸이 그럼 베이비시터 쓸게요. 하지만 비용이 월 150만 원이에요. 라고 하더래요. 옥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자기가 월 150만 원짜리 일을 3년간 공짜로 해준 거구나. 그런데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쉬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손주 돌봄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변질되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민준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나중에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민준이가 할머니 놀아줘라고 할 때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뭘 해달라고 하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말 슬펐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제 친구 복순이는 손자를 5년간 키웠는데 어느 날 딸이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할머니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래요. 5년이에요. 5년. 복순이가 자기 인생의 5년을 손자에게 바쳤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그것도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감사 표현도 없이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 정희는 더 심한 일을 당했어요. 손녀를 4년간 키운 후에 며느리가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서 버릇이 이상해졌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키우겠다고 하더래요. 4년간의 정성과 사랑이 버릇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한마디로 평가절하된 거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밥도 못 먹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받는 건 비난과 원망뿐이라니.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거죠. 더 속상한 건 이런 희생들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젊은 부모들은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간 많으니까 손자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꿈과 계획이 있어요. 남편과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손주 돌봄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어요.
제 선택 때문에 남편까지 희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돌봐야 하는 게 맞나?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손주 돌봄이 사랑에서 의무로 변질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사랑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의무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무로 하는 돌봄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손자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감수했는데 결국 그 희생이 인정받기는커녕 더 큰 갈등만 만들어낸 거예요. 손주를 돌보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건강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돌보기 전까지는 나름 건강한 편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놀아주려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거든요. 레고 놀이를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책을 읽어줄 때도 모두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는데 반년쯤 지나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나이 들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심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한동안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했지만 어떻게 쉴 수가 있었겠어요? 다음 날도 민준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허리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20kg이 넘는 아이인데 아이가 졸리다고 하면 안아줘야 하고 높은 곳에 있는 장난감을 가져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를 안아 올리다 보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준이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민준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민준이 돌보느라 바빠서요. 결국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더 심해지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민준이 돌보느라 제 건강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 친구 인숙이는 더 심한 상황을 겪었어요. 쌍둥이 손주를 돌보다가 결국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딸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래요. 인숙이는 수술받은 다리로 깁스를 하고 있는데도 휠체어에 앉아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허리가 아픈데도 민준이를 계속 돌봤어요. 아픈 티를 내면 아들 부부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버텼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체력적인 한계였어요. 5살 아이의 에너지를 66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민준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저는 오후만 되어도 기진맥진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할머니가 피곤하든 말든 놀아줘. 이거 해줘. 저거 가져다 줘라고 계속 요구하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늙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속상했어요. 한 번은 민준이와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기꺼이 해줬을 텐데 그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아픈데 조금만 혼자 놀래라고 했더니 민준이가 할머니는 왜 맨날 아파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꾸 놀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저는 정말 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 영애는 손자를 돌보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럼 오늘 아이는 누가 봐요? 라고 하더래요. 영애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도 아이 걱정만 하는 며느리를 보고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자기 건강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니까요. 저도 몸이 아플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올랐는데 며느리한테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민준이를 못 볼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제가 일을 빠져야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글펐어요. 제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직 자기 일정에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날도 몸을 이끌고 민준이를 돌봤어요. 아이한테 감기를 옮길까봐 마스크 끼고 해열제 먹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고 나니까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일주일간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결국 그들을 위해서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이 퇴원한 후에도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퇴원 다음 날부터 바로 민준이를 맡겨서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민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라면서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입원했는지, 왜 아픈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직 아이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운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더 심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진 할머니, 당뇨가 악화된 할아버지, 우울증에 걸린 할머니, 모두 손주 돌봄의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부모의 건강보다는 아이를 누가 돌볼지가 더 큰 걱정거리였던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 건강을 챙겨주지 않아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건 처음부터 제 한계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는 점이에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내 건강에 무리가 가면 중단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리했는데 결국 그 무리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손자를 더 오래 사랑할 수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주를 더 가까이에서 돌보면서 가족과 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든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민준이를 돌보기 전에는 아들 가족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반갑고 즐거웠거든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보면 뛰어와서 안기고 아들 부부도 편안하게 대화하고 모든 게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매일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뭔가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대화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민준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저는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변명부터 하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고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민준이 앞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민준이 제일 사랑해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질투할까 봐서요. 민준이가 할머니 집에서 잘래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래 할머니도 좋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엄마 아빠랑 자야지라고 말해야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속상한 건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들과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대화 주제가 민준이 이야기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나 주의사항을 전달할 때만요. 민준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민준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업무적인 대화만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사라졌어요. 아들도 저와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민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할까 봐 또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커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아들이 저한테 엄마, 민준이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 명순이는 더 극단적인 경우를 겪었어요. 손자 돌봄 문제로 아들과 갈등이 심해지더니 결국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안 오게 되었대요. 명순이가 손자 보고 싶다고 연락해도 요즘 바빠서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예전처럼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일도 없어졌다고 해요. 명순이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손자를 더 많이 보고 싶어서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결국 더 멀어져 버렸다면서요. 저도 비슷한 변화를 느꼈어요. 민준이를 매일 보니까 처음에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민준이를 보면 우리 손자 왔네 하면서 기뻤는데 매일 돌보다 보니 오늘은 또 뭘 해달라고 할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실수하면 또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와 만날 때도 예전 같은 편안함이 없어졌어요. 항상 민준이 얘기부터 해야 하고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눈치를 보게 되고 한 번은 명절에 가족이 모였는데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민준이 때문에 생긴 갈등들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가끔씩만 만나서 서로 반갑게 지내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슬픈 건 이런 변화가 민준이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도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할머니한테 달려오지도 않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 순옥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자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 손자만 불쌍하게 만들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할머니도 좋고 엄마 아빠도 좋고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만인데 어른들이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계속 나빠진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요. 민준이의 돌봄은 줄이고 예전처럼 가끔씩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손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거리감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워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예전에 그 적당한 거리감이 그리워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민준이도 할머니를 보면 신나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겪고 나서 저는 손주 돌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정리해 보니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조부모는 보조자이지 주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에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면서 어느새 제가 주양육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고 모든 결정에 관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진짜 양육자는 부모예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죠. 그런데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였어요. 보조자와 주양육자의 차이는 뭘까요? 보조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양육자는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죠. 저는 어느새 후자가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무엇을 먹일지 정하고 어떻게 놀아줄지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도움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상시 의존은 위험하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일시적인 도움인 줄 알았어요. 몇 개월 정도 도와주면 아들 부부가 적응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부부는 제가 민준이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시적인 의존 관계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조부모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부모들은 육아 능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 어른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깨달음은 경계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돌보면서 아무런 원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어요. 아이가 원하면 해주고 부모가 요청하면 들어주고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제 역할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모의 역할인지 모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고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저는 이런 범위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명확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평일 오후 2시간 정도, 주말은 제외,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처리, 훈육 방식은 부모가 결정.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정했다면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깨달음은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제가 도와주는 만큼 인정받고 감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과 방식도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기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돌봐주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기대치의 차이를 미리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 거였어요. 만약 처음부터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범위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한계와 기대를 명확히 했다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섯 번째 깨달음은 손주는 사랑으로만 만나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손주와의 관계는 순수한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무나 책임감, 부담감이 섞이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민준이를 만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보면 진짜 기뻐했고, 저도 아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매일 돌보게 되면서 그런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사랑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손주는 사랑할 때만 만나야 한다고요. 의무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나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여섯 번째 깨달음은 조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손주를 돌보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제 시간, 제 건강, 제 관계, 모든 걸 손주를 위해 희생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꼭 필요한 희생이었나 싶어요. 제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손주도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모습을 손주가 보는 게 교육적으로 좋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할머니가 항상 희생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것이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 깨달음은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 경계를 존중해 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고 조부모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움에도 한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손주 돌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니 많은 것들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효과를 확인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 돌봄을 다시 시작할 때 아들 부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우선 시간적 범위부터 정했습니다. 평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할머니가 아프거나 개인 일정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드림. 이렇게 명확히 정하고 나니까 서로 편해지더라고요. 며느리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저도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양육 방식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민준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도와줄게. 대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줘. 이렇게 하니까 많은 오해들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방식을 원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해할 수 있었고, 저도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민준이가 뗐을 때 무시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이가 불쌍해 보여도 참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준이 돌보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부모가 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아이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건 부모가 미리 준비해 두거나 비용을 주는 걸로 정했죠.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색했어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인색해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오히려 깔끔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소통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억울해하고 며느리는 화내고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해하고,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은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툰 일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서로 책임을 돌리며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셋이 앉아서 민준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니까 관계도 나빠지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였어요. 저는 손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 건강과 행복이 우선, 그 다음이 손주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이기적인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손주를 더 오래, 더 잘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어요. 병원 가야 할 날에는 미리 말씀드리고 너무 피곤하면 솔직하게 오늘은 좀 힘들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아들 부부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니까 고마웠어요. 여섯 번째로는 대안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못 도와주면 아들 부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못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미리 상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라는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럼 그 기간에는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요 라고 대안을 찾아주더라고요. 일곱 번째로는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앉아서 요즘 어떤가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요. 힘든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서로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작은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규칙도 함께 조정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손주 돌봄이 할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손자가 있으면 당연히 돌봐줘야 하고 자식들이 바쁘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손주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부담감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통해 지금은 민준이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기뻐요. 아이도 할머니를 보면 진짜 반가워하고요. 무엇보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니까 갈등할 일이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기존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어려웠고, 혹시 가족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하고 아들 부부도 부담스럽지 않고 민준이도 자연스러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방식과 올바른 방식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두 가정의 이야기인데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줘요. 첫 번째 사례, 무리하게 손주를 키우다 갈등 끝에 절연한 가정. 제 친구 미경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경이는 정말 손자를 사랑했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자 태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미경이는 태호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24시간 아이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심지어 밤에 아이가 보챌 때는 미경이가 데려와서 재우기까지 했죠. 아들 부부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감사 인사도 자주 했고요. 미경이도 뿌듯했죠. 내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되었어요. 태호가 3살이 되면서 성격이 고집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렇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이는 억울했어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만을 표출했어요. 태호가 할머니 말만 듣고 저희 말은 안 들어요. 할머니가 훈육을 안 해주셔서 버릇이 없어졌어요. 미경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상처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 미경이를 직원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어요. 미경이는 태호를 위해 온갖 장난감과 학습지를 사줬는데 한 달에 쓰는 돈이 2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자기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적금을 깨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들 부부는 그런 미경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태호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결정타는 태호가 4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태호가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과보호해서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졌다고 미경이를 비난한 거예요. 미경이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3년간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결국 잘못 키웠다는 평가만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경이가 그럼 이제 나는 안 볼게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3년간의 헌신이 그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죠. 그 이후로 미경이는 태호를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양쪽 다 만나기 어려워하고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미경이는 지금도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2번째 사례, 원칙을 지키며 적당히 도와주어 평화를 지킨 가정. 반대로 제 친구 은주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은주도 며느리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면서 손녀 서연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을 세웠어요. 나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만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개인 일정이 있을 때는 못 도와줘. 대신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돌봐줄게. 며느리는 처음에 좀 아쉬워했지만 은주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무리하면 오래 도와줄 수 없어라고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더래요. 그리고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 방향에 맞춰서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해 줘야 해.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은주도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며느리도 은주의 경험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경제적 부분도 명확히 했어요. 서연이 간식이나 용품은 미리 준비해둬. 나는 돌봄만 도와줄게라고 했죠. 며느리도 그게 당연하죠라고 흔쾌히 동의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은주가 자기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서연이를 돌보는 날에도 자기 운동 시간은 지켰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겼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미안해.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가 자기 관리를 잘하시니까 더 오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지금 서연이는 5살이 되었는데 은주와 며느리 사이에는 큰 갈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대화로 해결했고
원칙을 지키면서 도와주다 보니 모두가 만족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은주와 서연이의 관계예요. 매일 보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해요. 은주도 서연이를 보면 정말 기쁘다고 하고 서연이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은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적게 도와주지만 오래 도와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서연이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두 사례의 결정적 차이점. 미경이와 은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여요. 첫째,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미경이는 최대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은주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도와주자고 생각했어요. 둘째, 경계 설정에서 차이가 났어요. 미경이는 아무런 경계 없이 모든 걸 받아줬지만 은주는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었어요. 셋째,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미경이는 손자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했지만 은주는 자기 생활도 소중히 여겼어요. 넷째, 소통 방식이 달랐어요. 미경이는 불만이 쌓여도 참다가 폭발했지만 은주는 작은 문제도 바로바로 대화로 해결했어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손주 돌봄에도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때만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손주 돌봄의 현실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 손자를 돌봐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손자를 돌봐주다가 원망받는 5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양육 방식의 충돌로 구식 육아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 셋째, 경제적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 넷째, 조부모의 개입이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 다섯째, 손주가 조부모를 더 따른다고 해서 아이 마음을 빼앗았다고 원망받는 경우.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과 경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우리 역할인지,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의가 오해를 받고 희생이 원망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인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인지 장기적인 도움인지를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로는 양육 방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세요. 젊은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듣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적절히 나누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네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을 정리하세요. 돌봄은 도와줄 수 있지만 비용은 부모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이게 인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손주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그만큼 소중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 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손주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만 하세요.
저는 이런 원칙들을 적용한 후에 민준이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기뻐요. 부담감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니까 갈등할 일도 줄어들고 만날 때마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제 시간도 갖고, 제 건강도 챙기고, 제 관계들도 유지하면서 손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혹시 지금 손주 돌봄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올 때 가장 빛납니다. 억지로 하는 돌봄, 부담스러운 희생, 원망스러운 헌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손주를 사랑하되 무리하지 마세요. 도와주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희생하되 원망받을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손주들도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손주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부터 현명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손주 돌봄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손주들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명함도 필요해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민준이를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도 할머니를 보면 진짜 기뻐해요. 이런 관계가 진정한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손주들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기쁨이 곧 손주들의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